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전 세계가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퍼지고 선수들이 쓰러지고 식당은 텅 비어가던 그 절망적인 순간, 유독 한나라 선수촌 앞에만 새벽부터 수십 명이 줄을 섰습니다. 저게 뭔 냄새야? 이 추운 새벽에 젖을 봐. 한국 쪽이래. 뭔가 굽는 냄새 나잖아. 바삭하게 튀겨진 반죽, 그 속에서 흘러내리는 달콤한 흑설탕. 호떡 하나가 올림픽 선수촌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8년 준비가 담긴 보이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한국 화이팅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는 스웨덴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수석 코치 에릭 린드그렌입니다. 올림픽을 4번 경험한 베테랑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경기장이 아닌 선수촌 복도에서요. 2026년 2월 4일 새벽 5시.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에릭, 큰일 났어. 우리 팀 절반이 무너졌어. 핀란드 팀 단장 미카의 문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걸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선수촌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코치들이 잠옷바람으로 쏟아져 나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래. 핀란드에서 15명이 한꺼번에 쓰러졌대. 스위스도 격리 들어갔다고 하던데. 우리 팀은? 우리도 같은 식당 썼잖아. 독일 코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일본 코치는 이미 마스크를 2겹이나 쓰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선수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이 걱정됐습니다. 어린 선수들, 이번이 첫 올림픽인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 웃음이라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선수촌 구역이었습니다. 선수 67명이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표정이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5시 선수촌 복도에서 맡기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뭔가 따뜻하게 익어가는 냄새. 차갑고 불안한 복도 공기 속에서 그 냄새만 유독 따뜻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선수 하나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납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갓 구워낸 듯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선수는 그것을 베어 물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흘러내리는 무언가를 손으로 받아내며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선수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흑설탕 많이 넣었나 봐요. 엄청 달아요. 추울 때 이게 최고지. 엄마가 겨울마다 해줬던 거잖아. 엄마.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귓속에 박혔습니다. 저도 어릴 적 어머니가 추운 날이면 따뜻한 걸 손에 쥐어주시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국적이 달라도 그 마음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도 이쪽에서는 코치들이 감염 경로를 따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달콤한 무언가를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선수촌, 같은 새벽, 완전히 다른 두 세계였습니다. 미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에릭, 우리 팀 상황 들어봐야 해. 빨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이미 들어갔는지 복도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그 달콤한 냄새만은 아직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 선수촌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순간 저들만 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 답은 며칠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았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공포로 선수촌 식당은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앉았고 뷔페 앞에 줄 서는 것조차 꺼려 했습니다. 우리 팀 선수 3명은 아예 식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에너지바와 바나나로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잠이 깼습니다. 도저히 더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가에 기댔습니다. 밀라노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영하 10도. 유리창 너머로 선수촌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이었는데 마당 한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었습니다. 작은 탑차였는데 옆면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추자 스태프 4~5명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리는 것이 보온 도시락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철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기름통, 그 다음엔 반죽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보온 용기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마당에서 지금 뭘 꺼내는 건지. 저게 뭔가 싶어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판 위에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그리고 반죽이 올려지는 소리. 한국 스태프들이 철판 앞에 서서 무언가를 굽고 있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철판에 올리고 누르개로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 복도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선수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팀으로 보이는 선수들이었습니다. 훈련복 차림에 가방을 맨 걸 보니 이른 훈련을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스태프가 갓 구운 것을 종이에 싸서 선수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한 선수가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 뜨거워. 근데 진짜 맛있다. 속에 흑설탕이랑 견과류 넣었대요. 오늘 이동 길다고 특별히. 이거 먹으면 힘나지. 우리 엄마도 시합날이면 꼭 이거 싸줬는데. 저는 그 옆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 영하 10도의 날씨에 갓 구워낸 따뜻한 간식을 손에 쥐고 웃으며 훈련을 떠나는 선수들.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은 지금쯤 방에서 차가운 에너지바를 씹고 있을 텐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 가까이 옮겨졌습니다. 구경하는 게 민망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스태프 한 명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대한체육회 마크가 달린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팀 코치입니다. 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게 뭔가요? 직접 굽고 계시는 건가요? 호떡이에요. 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통 간식입니다. 밀가루 반죽 안에 흑설탕과 견과류를 넣고 철판에 구운 거예요. 따뜻하고 열량도 높아서 추운 날씨에 훈련 나가는 선수들한테 딱 맞거든요. 매일 이렇게 직접 구우시는 건가요? 네. 아침 일찍 훈련 나가는 팀이 있는 날엔 꼭 이렇게 준비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시락도 아니고 호텔 조식도 아니고 직접 철판을 들고 와서 새벽에 구워 손에 쥐어준다는 것. 그게 단순한 간식 서비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스태프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요. 밀라노가 춥고 이동거리도 길잖아요. 선수들이 찬 것만 먹으면 몸이 굳어요. 뭔가 따뜻한 걸 손에 쥐어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따뜻한 걸 손에 쥐어보내고 싶었다. 어쩐지 그 말이 어머니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추운 날 학교 보내면서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주던 어머니의 손길. 국적이 달라도 그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돌아오면서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철판 위에선 여전히 호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달콤한 냄새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안에 분명히 비밀이 있다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더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선수단 전체가 격리에 들어갔고 독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이제 유령 식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빈자리가 넘쳤고 앉아있는 선수들도 마스크를 쓴 채 말없이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일본 팀 코치 다나카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린드그렌 코치, 우리 팀 지금 컵라면으로 버티고 있어요. 컵라면이요? 식당 못 믿겠어서요. 차라리 뜨거운 물로 직접 끓이는 게 낫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컵라면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에 자조가 묻어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어젯밤 저녁은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주스로 때웠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선수촌 마당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 선수촌 입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10명 남짓이더니 금세 20이 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선수들이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내려갔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이 어김없이 철판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반죽 올리는 소리, 누르는 소리,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냄새. 군중이 점점 더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 하나가 목을 빼고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저 냄새 맡아봐. 세상에. 프랑스 선수는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독일 선수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한 발짝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선수 하나가 갓 구운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지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쥐다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흑설탕이 흘러내렸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거 봐. 안에서 뭔가 흘러나오잖아. 저 냄새 진짜 못 참겠어. 배고파 죽겠는데. 이탈리아 선수가 용기를 내어 한국 스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저것 좀 살 수 있을까요? 스태프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선수단 분량만 준비했거든요. 한 개만이라도요. 제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선수는 아쉬운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일본 코치 다나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린드그렌 코치, 저게 뭔지 아세요? 호떡이래요. 한국 전통 간식이랍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이라고요? 다나카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저걸 올림픽에서 직접 구워 먹인다고요? 그때 한국 선수 하나가 구경하는 우리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스태프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국 선수가 호떡 2개를 들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드셔보실래요? 많진 않은데 맛은 봐보세요. 다나카가 2 손으로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를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바삭한 반죽이 부서지며 달콤한 흑설탕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견과류의 고소함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손에서 시작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 차갑고 불안한 며칠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겨울 아침이면 따뜻한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에 쥐어주시고 어서 가라고 등을 밀어주시던 그 온기와 똑같았습니다. 다나카가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간식이라고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며칠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거예요. 호떡 하나가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 뒤에 더 큰 것이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철판을 들고 오는 트럭, 매일 2번씩 도착하는 보온 상자들, 그리고 선수촌 전체가 공포에 떨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한국 선수들의 표정. 저는 다시 김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이번에도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호떡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왜 노로바이러스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건지 뭔가 다른 준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 과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그가 안내한 곳은 한국 선수단 전용 급식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조리 공간, 보온 용기들이 가지런히 정렬된 선반, 그리고 메뉴판. 한글로 빼곡히 적힌 일주일치 식단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수촌 식당을 쓰지 않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아예요? 네. 단 한 끼도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급식센터가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이렇게 세 곳에 있습니다. 선수가 어느 경기장에서 뛰든 저희 센터에서 만든 음식만 먹습니다. 저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세 도시에 분산 개최됩니다. 경기장 간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그 모든 곳에 급식센터를 따로 만들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리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 곳 합쳐서 36명입니다. 하루 2번 130명 선수단 전체 식사를 책임집니다. 130명이요. 선수만이 아니라 코치, 스태프까지 전부. 한 끼도 빠짐없이요.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130명, 하루 2끼, 17일. 단순 계산으로도 4,000끼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급식 예산이 22억 원입니다. 22억. 한화로 22억이면 미화로 2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올림픽 출전 자체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밥 먹이는 데만 그 돈을 쓴다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제 물음에 김 과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수들이 집밥 생각 안 나게 하려고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밥.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아무리 훌륭한 올림픽 뷔페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무언가. 낯선 땅, 낯선 날씨, 낯선 언어 속에서 선수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채워주려 했습니다. 마침 영양사 박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안고 분주히 움직이다가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코치님, 호떡 드셔보셨어요?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호떡은 어떻게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된 건가요? 박 선생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점심, 저녁 도시락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에 훈련 나가는 선수들이 문제였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이 나가야 하거든요. 손에 들고 바로 먹을 수 있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열량도 높은 게 뭘까 고민하다가 호떡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작년 가을에 밀라노를 3번 왔어요. 기온 측정하고 이동시간 계산하고 철판 달구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다 재봤습니다. 영하 10도에서도 반죽이 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개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는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선수를 지키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 노로바이러스가 돌아도 한국이 끄떡없는 이유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과 완전히 분리된 자체 시스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음식, 그리고 그 뒤에서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는 사람들. 문 밖으로 나오는데 박 선생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코치님, 저희 어머니들이 늘 그러시잖아요. 밥 잘 먹어야 힘이 난다고. 저희가 하는 일이 결국 그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2억 36명, 3곳의 급식센터, 발열 도시락, 새벽 철판 호떡.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한국은 이런 준비를 하게 됐을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올림픽 노로바이러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보안 요원과 스태프 300명 이상 확진. 화장실 물탱크가 감염 경로로 추정. 군인이 급파되어 빈자리를 메웠다는 내용.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당했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걸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그 창피함과 분함이 얼마나 컸을지.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평창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의자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2018년 평창,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태프로 참여했거든요. 300명이 넘게 쓰러지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하룻밤 새 사라지고 군인들이 급하게 투입되고 개최국이 망신을 당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준비를 안 했나 싶었어요. 아니, 준비는 했는데 잘못된 곳에 집중했던 거죠. 경기 운영, 메달, 방송. 그런 것들만 봤지 가장 기본인 사람을 지키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을 만드신 건가요? 결심은 그때 했는데 준비는 오래 걸렸습니다. 김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밀라노 개최 결정이 나고 나서 저희 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년 여름, 가을 두 차례 직접 밀라노에 왔습니다. 기온 데이터 수집하고 경기장 간 이동 시간 측정하고 현지 식자재 공급 업체 점검하고 그때 박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떡 아이디어도 그때 나온 거예요.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밀라노가 이렇게 추울 줄 몰랐거든요. 직접 와보니까 새벽 훈련 나가는 선수들 손이 너무 시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따뜻하게 손에 쥐어 보낼 수 있는 걸 찾다가 왜 하필 호떡이었나요? 박 선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겨울에 해주시던 거잖아요. 시합 날이면 꼭 뭔가 따뜻한 걸 싸주시고 잘 다녀오라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한테 엄마가 해줬던 그 온기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그저께 철판 앞에서, 그리고 지금 또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밥 한 끼, 간식 하나에도 어머니의 마음을 담으려 한다는 것. 저는 문득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길고 혹독합니다. 어릴 적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따뜻한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식탁 위에 놓아두시고 먹어라 한마디만 하셨죠. 말은 없어도 그 한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았습니다. 그 온기가 선수를 만든다는 것을. 평창 이후 달라진 게 또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메달이 먼저였어요. 몇 개 따느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먼저 묻게 됐어요. 우리 선수들이 안전한가, 배가 고프지 않은가, 몸이 따뜻한가. 그게 결국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배부르고 따뜻한 선수가 경기를 잘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올림픽 현장에선 종종 잊혀집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다른 나라들도 알고 있습니까? 이번 대회 전까지는 거의 몰랐을 겁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홍보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 선수들 챙기려고 만든 거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은 8년 전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피함을 곱씹고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습니다. 그게 호떡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2월 10일 오후 김 과장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코치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죠? 코리아 하우스에서 작은 행사를 합니다. 각국 선수들과 코치분들 초대하는 자리예요. 한식도 소개하고 호떡 시연도 하고 노로바이러스로 힘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올림픽 정신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오시겠어요? 우리 팀 선수들도 데려가도 됩니까? 많이 오실수록 좋습니다. 저녁 7시. 밀라노 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오래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석조 건물에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코리아 하우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깃발들이 찬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 선수 8명을 데려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넓은 홀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 저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한복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전통 놀이 체험 부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곳은 단연 한가운데 푸드존이었습니다. 철판이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반죽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흑설탕이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 선수촌 복도에서 며칠째 맡아온 그 냄새가 이번엔 넓은 홀 가득 퍼졌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 선수들을 위해 준비한 발열 도시락과 호떡을 직접 체험해 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팀들을 위해 오늘 준비한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양사 박 선생이 철판 앞에 섰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빚었습니다. 동그랗게 만든 반죽 안에 흑설탕과 견과류를 넣고 오므렸습니다. 그것을 달궈진 철판에 올리고 누르개로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냄새가 폭발하듯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2분, 3분. 박 선생이 뒤집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면이 드러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와! 저게 뭐야 진짜. 호떡이 완성됐습니다. 박 선생이 종이에 싸서 앞줄에 선 독일 선수에게 건넸습니다. 독일 선수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흑설탕이 흘러내렸습니다. 독일 선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 선수가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따뜻한 거잖아요. 그냥 달콤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코치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며칠째 차가운 샌드위치와 컵라면으로 버텨온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그냥 따뜻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팀 선수 안나가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코치님, 이거 꼭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것 같아요. 할머니요? 겨울에 할머니 집 가면 꼭 뭔가 구워주셨거든요. 이 냄새랑 비슷해요. 기름이랑 달콤한 냄새. 저는 안나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스웨덴 할머니와 한국 어머니는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 사랑하는 사람 손에 따뜻한 것을 쥐어주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호떡 안에 있었습니다. 행사 막바지에 핀란드 단장 미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15명의 선수를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국이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줬고 오늘은 이 자리에 초대해줬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홀 한가운데 철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호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서 각국 선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지쳐있던 얼굴들이 하나씩 환해졌습니다.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코치들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습니다. 어젯밤 코리아 하우스에 다녀온 사람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바꿨어요.
다음 올림픽엔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호떡이 뭔지 알아봤어요. 수백 년 된 한국 전통 간식이래요. 저 지금 한국행 항공권 검색하고 있어요. 저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김없이 한국 배달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6시였습니다. 오늘도 철판이 내려지고 오늘도 반죽이 올려지고 오늘도 달콤한 냄새가 퍼질 것입니다. 오전 10시 각국 코치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코치 슈미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젯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생각하느라고요. 22억 원 36명, 3곳의 급식센터. 숫자만 봐도 압도되는데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느냐는 거였어요. 8년 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 프랑스 코치 뒤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매번 올림픽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선수들 밥이 차갑다, 이동 중에 먹을 게 없다, 컨디션이 무너진다. 매번 불평하고 매번 다음엔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갔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번 당하고 나서 다시는 안 당하겠다고 움직였어요. 일본 코치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린드그렌 코치, 한국 스태프분들한테 직접 들으셨잖아요.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여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마음으로는 8년 전 평창부터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슈미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 이미 독일 올림픽위원회에 보고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전면 벤치마킹 요청할 겁니다. 2030년 프랑스 동계올림픽 전까지 우리도 자체 급식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도요. 프랑스 코치가 즉각 말했습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니 더 잘해야죠. 일본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호떡 같은 자국 전통 간식 활용하는 것도 배워야겠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도시락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나라가 올림픽을 준비할 때 물어야 할 질문. 우리 선수들이 안전한가, 따뜻한가, 집밥이 그립지 않은가.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우리 팀 선수 안나와 마주쳤습니다. 코치님, 저 오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요? 어젯밤 꿈에서 할머니 봤어요. 따뜻한 거 먹으라고 손 내미시던 꿈이요. 일어나서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몸도 가볍고. 저는 안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창백하고 지쳐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해진 표정이었습니다. 훈련 나갈 준비 됐어요? 네. 오늘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 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수가 코리아 하우스에서 찍은 호떡 동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바삭한 소리 뭐야, 미칠 것 같다. 달콤한 냄새가 화면에서 나는 것 같아. 한국 가면 저거 먹을 수 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 지금 살 수 있는 거 맞죠? 유럽 전역에서 호떡 검색량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관광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인천행 항공권이 동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경기 결과가 아니라 철판 위에서 구워지는 동그란 간식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국은 메달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수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결국 온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식 손에 따뜻한 것을 쥐어주듯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올림픽 폐막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수촌은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끝나가는 것들 특유의 공기. 복도를 걷는 선수들 얼굴에는 피로와 아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방을 절반쯤 싸다가 멈추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내일 떠나시기 전에 인사드리려고요. 들어오시죠.
그가 자리에 앉으며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호떡 재료입니다. 밀가루, 흑설탕, 견과류. 스웨덴 가셔서도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게요. 만드는 법은 종이에 적어뒀습니다. 저는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처음엔 다 못 만들어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자꾸 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하다 보면 손이 기억합니다. 저는 꾸러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기억한다는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기억하는 것들. 수십 년을 반복해서 만들어 온 음식들. 그 손에서 자식의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 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22억, 세 곳의 급식센터, 새벽마다 철판 들고 오는 것까지. 매달과는 직접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김 과장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러셨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을 인사처럼 하셨거든요. 만나면 밥 먹었냐, 헤어지면 밥 잘 챙겨 먹어라. 처음엔 그냥 습관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었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김 과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추위 속에서 뛰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이는 것.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을 소화했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 어쩌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살아계실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게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제가 배운 건 경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올림픽엔 캐나다 아니 스웨덴 선수들도 따뜻한 밥 먹으면서 뛸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안에 든 꾸러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밀가루, 흑설탕, 견과류. 단순한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들이 지난 2주 동안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공포에 떨던 선수들을 웃게 만들었고 지쳐있던 코치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들고 선수촌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국 선수촌 앞에는 오늘도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철판이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폐막일 아침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제8장 에릭의 마지막 밤. 올림픽 폐막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수촌은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끝나가는 것들 특유의 공기. 복도를 걷는 선수들 얼굴에는 피로와 아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방을 절반쯤 싸다가 멈추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내일 떠나시기 전에 인사드리려고요. 들어오시죠. 그가 자리에 앉으며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호떡 재료입니다. 밀가루, 흑설탕, 견과류. 스웨덴 가셔서도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게요. 만드는 법은 종이에 적어뒀습니다. 저는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처음엔 다 못 만들어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자꾸 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하다 보면 손이 기억합니다. 저는 꾸러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기억한다는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기억하는 것들. 수십 년을 반복해서 만들어 온 음식들. 그 손에서 자식의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 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22억 3곳의 급식센터 새벽마다 철판 들고 오는 것까지. 매달과는 직접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김 과장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러셨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을 인사처럼 하셨거든요. 만나면 밥 먹었냐, 헤어지면 밥 잘 챙겨 먹어라. 처음엔 그냥 습관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었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김 과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추위 속에서 뛰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이는 것.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을 소화했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 어쩌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살아계실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게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제가 배운 건 경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올림픽엔 캐나다 아니 스웨덴 선수들도 따뜻한 밥 먹으면서 뛸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안에 든 꾸러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밀가루, 흑설탕, 견과류. 단순한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들이 지난 2주 동안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공포에 떨던 선수들을 웃게 만들었고 지쳐있던 코치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들고 선수촌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국 선수촌 앞에는 오늘도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철판이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폐막일 아침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밀라노에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아직 그 꾸러미가 있습니다. 몇 번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꺼낼 때마다 그 밤이 떠올라서입니다. 김 과장의 말이 떠올라서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라서입니다. 밥 먹었냐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 저는 올림픽을 4번 경험했습니다. 메달을 받고 눈물을 받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경기장이 아니라는 게 아직도 이상합니다. 새벽 6시 영하 10도의 마당에서 철판을 달구던 사람들의 뒷모습. 그게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부끄러움을 줬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훈련 프로그램, 전술 분석, 영상 데이터.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따뜻한 밥 한 끼, 추운 새벽 손에 쥐어주는 온기.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8년을 준비했습니다. 창피를 당한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원인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스웨덴에 돌아와서 여러 사람에게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서 철판 들고 가서 호떡을 굽는다고요? 그러다가 영상을 보여주면 다들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네요. 맞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메달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먼저 챙기는 나라. 8년 전 실수를 잊지 않고 8년 동안 준비하는 나라.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 다른 나라에게도 손을 내미는 나라.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아니,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한국, 경기장에서 마주치던 한국 선수들이 아니라 새벽에 철판을 달구고 밥 먹었냐고 묻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는 외국인이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선수를 챙기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8년을 준비하고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세계 어디서 뛰든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이길 바랍니다. 그 따뜻함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밀라노의 그 새벽이 제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코치 에릭 린드그렌의 눈으로 바라본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한국 호떡 대란의 감동 실화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훈이었습니다.